그 시절 유일하게 달콤함을 전해주던 존재가 있었다. 아껴 먹고 꺼내 먹으며 위안받았던 소중한 달콤함. 그리고 그 위안 한 조각을 건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온 사람. 한과는 나의 길동무, 그게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때론 길동무 같고 때론 삶 그 자체였던 한과. 그는 한과의 명인이다. 모든 정성을 담아 쌓아 올리는 고임상. 그 고임상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한과였다. 그래서 제사나 잔치가 있으면 온 집안은 약과 튀기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다.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하여튼 산자를 만들고 하여튼 약간은 없었지만 산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빨간 사탕, 옥춘 이런 것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삿날 돌아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예부터 중요한 일회를 치를 때면 어김없이 상이 차려졌고 어김없이 한과가 올라갔는데 왜 우리의 선조들은 꼭 한과를 상에 올렸던 것일까? 과거에 과일이 지금처럼 풍성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일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자가 과일 과자 위에 풀초차가 들어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일 대체. 겨울이건 좋지 않은 그런 과일이 나지 않는 그런 계절에도 어쨌든 제사상에는 올라가야 되고 행사에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대체했던 걸로 예측을 합니다. 과자에 약이 되는 과자라 이름 붙여진 것도 한과의 특별한 점. 과거에는 지금처럼 식품이 많지도 않고 또한 단맛을 그렇게 주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주로 이제 꿀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했는데 꿀을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우리가 왜 꿀을 많이 이용하면 약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약과 약식. 그래서 오죽하면 약자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 몸에 보강이 되는 그러한 단맛이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과거 사람들은 기름을 별로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과를 통해서 약간의 기름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약과의 재료에 따른 약용과 효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들. 이 내용을 보아도 꿀과 기름을 통해 한과를 약이 되는 음식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연의 재료로 색과 맛을 내는 한과는 현대적인 시선으로 보아도 건강한 음식이다. 한국의 전통 한과는 농산물의 어떤 열매, 줄기, 뿌리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한과를 만들고 또 나가서 그 과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도 조청으로 쓴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생강, 그 다음에 나가서 인삼, 홍삼 그런 걸 넣어서 맛을 낸다든지 자연 그대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나가서 호박이나 노란색을 또 백년초를 넣는다든지 파란색에 쑥가루를 넣는다든지 뽕가루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계피를 넣는다든지 생강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약이 아닐까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약식동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한과. 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나라의 전통 한과가 들어온 시기는 AD 한 500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원래 있었던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런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김유신과 관련돼 있다. 네,
삼국유사에도 김유신이 과자가 들어간 과자를 받았다 하는 게 있는데, 과자가 과일의 과자가 아니고요. 왜 풀초자가 붙은 과자예요. 그거는 우리가 과질 아니면 뭐 한과 할 때 과자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이 주변의 여자분들한테, 아주머니들한테 받았다 할 정도로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과의 유래와 함께 알아야 할 것이 다양한 한과의 세계. 한과는 기름에 튀긴 것, 그 다음에 뭉친 것, 그리고 조린 것,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꿀과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익혀낸 것.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지녔기에 한과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60가구가) 모여 사는 어촌마을. 김기훈 명인은 경북 영덕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는 정말 그 바다 어촌에서 태어났는데, 어업이 반하고 농업이 반하는 그런 어떤 어촌에서 태어났어요. 먹을거리가 풍성하지 않았던 그때, 더군다나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에게 약과와 산자는 너무도 귀한 달콤함이었다. 그때 우리 시대는 어려운 시대니까, 그러면은 제사 끝나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면은 할머님께서 강줄에다가, 애들 손 안 닿는 강줄에다가 육아 같은 거, 그런 거 위에다 몰래 놔두고, 내가 둘째 아들인데 내가 오면은 항상 할머니가 저에게 잘 줬어요. 그때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이 있고, 아,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자랐죠. 배앓이를 하면 산자를 떼어 먹여주시던 할머니. 그 기억을 안고 18 청년은 서울로 상경하는데, 섬유공장과 제약회사를 오가던 그에게 어느 날 평생의 인연이 찾아온다. 집사람하고 선을 봤죠. 그렇게 우연하게 이제 선을 봤는데, 워낙 이제 그 약과도 먹고 육아도 만날 때마다 그걸 가져오니까, 두 번 만날 거 5번 만나고, 5번 만나 10번 만나고 늘 잘 가져왔죠. 그때 당시에 집사람이 이렇게 신문지에 뚫뚫 사가지고 와서 날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맛있다, 이런 맛있는 과자가 옛날에 할머니가 주는 과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평생의 동반자와 평생의 길동무. 아내와의 결혼은 두 인연의 시작이었다. 동서의 한과 공장에서 본격적인 한과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처가에는, 동서는 어머님께서 안동에서 그걸 조금씩 해서 팔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안동에서,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팔고 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서울 와서 공장을 조그맣게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크게 하다가, 그렇게 내가 이제 또 전수, 그 3대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예. 그렇게 시작한 거죠. 손윗동서인 이상출은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이어진 한과 기술을 토대로 한과 업체를 운영하던 상황. 그곳에 들어간 명인은 열정적으로 전통 한과 제조법을 익혀나간다.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 레시피도 없이 기술자들이 그 뭐 조금 해서 만들던 거를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되었죠. 가지고 하나씩 그 하여튼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 신뢰와 신용은 내 재산이다. 그런 생각으로 집사람하고 나하고 직원 하나하고 셋이서 시작했죠. 독립한 명인은 신궁제과라는 이름으로 자립하며 본격적으로 한과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당시 한과는 도매 시장에서 제사용품으로 판매되던 상황. 작은 후발주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 시장 구조라는 게 옛날에 도매시장 구조, 중부시장이나 경동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나 영등포시장이나 이렇게 도매시장 기능이었었어요. 50박스, 100박스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나는 뭐 3박스, 5박스밖에 뭐 하루에 못 만들 수가 없으니까 원료를 구입하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양도 많이 못 만들면서 조금밖에 못 만들면서 도매시장에 거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과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남들이 만들지 않는 약과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좀 개척하자. 명인이 세운 전략은 차별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한과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원료가 원가가 더 먹었으니까 가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동그랗게 만들면 동그란 무늬를 좀 국화 모양을 더 멋있게 만들고 국화 무늬가 한 20개 정도 되면 나는 30개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모양, 그 다음 나가서 뭐 모약과 해가 네모 모양 또는 나아가서 연꽃 모양으로 해서 약과를 만들고 남들이 만들지 않는 것을 내가 최초로 그렇게 만들었죠. 모양을 바꾸고 또 맛을 바꾸고 또 포장을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지고 새로운 걸 계속 개척해 나갔죠. 하지만 개척자의 운명은 오롯이 홀로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왜 어려움이 이제 초창기는 무지 많았죠. 왜냐하면은 한 추석에는 뭐 몇천 박스씩 약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뭐 하루 한 달씩 해도 몇백 박스밖에 안 되니까 거래를 떨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떨굴 수가 없었는데 늘 항상 모양을 바꾸고 맛을 바꾸고 포장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항상 그 시장에서는 새로운 신제품이 항상 신궁에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 또는 나가서 저 사람 김규현이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뭐 하여튼 뭐라고 해도 다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과 신뢰가 제 바탕으로 그렇게 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다 그때마다 이게 신이 주신 그거다 즐거움이다 다시 극복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가에 매진했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그에게 최초의 이름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최초로 한과 약과 기계를 한 6년 정도 걸려가지고 그 자동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동화 돼가지고 내가 이제 퍼뜨렸을 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뭐 특화 내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냐. 나는 한과를 대중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도 다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다 집집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생각한 게 나만의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 남과 똑같이 하면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시절 명인을 이끈 이정표였다. 항상 그 고정관념대로 만들어요. 여름에는 한과를 팔지 않습니다. 그냥 개발도 하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여름에는 한과를 팔지 않는다. 왜냐 이러면은 여름에는 설세고 여름이 닥쳐오면은 날씨가 더우니까 쩐내가 난다든지 기름에 쩐내가 나니까 안 판다. 그런 걸 내가 다 개척했어요. 뭐냐 이러면은 약과나 육아에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비닐을 우선해 공기가 투과되는 비닐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한과 업체에 그걸 사서 비닐을 보니까 똑같은 OPP를 뭐 PP를 쓴다든지 하나 종류를 쓰더라고요. 그 고정관념이 항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걸 나도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겨우 33인데 추석까지 가려 하면은 사람 인건비도 문제고 이걸 여름에도 넘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자.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생각을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게 비닐을 싸가지고 OPP, PP, PE 비닐 종류를 여러 가지 써가지고 이제 그 산소의 투과율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상추를 가지고 우리 먹는 상추를 가지고 거기다 넣고 실령을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그러면서 매일 일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2달 정도 되니까 모든 한과 업체가 쓰는 그 비닐이 다 빨리 상추가 시들시들해지는 걸 쓰고 있었어요. 나는 됐다. 저 비닐을 쓰면 6개월 정도 돼도 그냥 그대로 한과 그대로 있어요. 상추가 그대로 있어. 그럼 나 이 비닐을 썼다. 이 비닐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다가 나는
여름에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제 부르주시면서 이제 시장을 개척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 쌀겨에서 뽑는 그 비타민 E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첨가하니까 6개월 가던 걸 1년으로 가서 내가 육아를 1년으로 가가지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보니까 또 최초 한과 벤처기업도 되고 이런 환경을 맞이했죠. 계속. 한과의 최초 낱개 포장, 천연 성분을 활용한 한과 최초 유통기간 연장, 초콜릿 육아 최초 개발, 최초 쌀약과 개발 특허, 기능성 한과 최초 개발, 그리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한과 명장 선정. 그렇게 그는 쉼없이 길을 열어왔다. 우리 2000년도 아셈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 한국의 한과를 최고 1등하는 업체, 술이 최고 1등하는 업체는 건배주와 디저트를 하자는 슬로건이 걸렸어요. 정책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이상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한과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서 검상을 받고 아시아 26개 정상들이 내가 약과 꿀약과 육아 그 공식 디저트로 나갔던 거잖아요. 그게 가장 내가 아름다운 생각은 그 생각이죠. 뭐 명인이고 지금도 명장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6개 정상들을 어떻게 내가 일일이 그게 한국의 맛을 보일 수 있나 이런 게 가장 가슴에 뿌듯하죠.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 그것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명인의 길을 격려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렇죠. 내가 뭐 그런 어떤 정상들인데 어떻게 약과를 우리 전통 한과 약과를 뭐 그렇게 육아를 그렇게 맛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정책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거기서 전국 대회에서 1등 검상을 먹고 아셈 정상회의에 공식 디저트가 되었다는 건 정말 저희 한 가슴에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전통 어떤 5,000년 역사의 문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었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정말 그거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래 한 거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항상 그보다도 기쁜 건 없죠. 한과를 향한 마음, 그 한 가지였다. 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열정이 그를 들뜨게 했고 일으켜왔다.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대한민국 한과 명장 1호가 되었다. 누군가가 선구자는 그 역할을 또 앞서가지고 그걸 닦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도 선구자일 수 있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선구자이면서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맥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과인 육아와 약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육아 중에서도 크고 네모난 모양을 가진 산자에 관한 제조법 기록은 성우사설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김규흔 명인이 만드는 육아는 찹쌀을 주재료로 하는데 그와 더불어 콩물과 소주, 소금과 옥수수유, 그리고 조청과 고물이 들어간다.
맵살이 섞이지 않은 질 좋은 찹쌀을 골라 씻고 물에 담근 상태로 며칠간 두어 발효시키는데 이렇게 삭히는 과정을 침지라고 한다. 찹쌀을 삭힐 때는 골마지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골마지가 생겼다는 것은 발효가 잘 되었다는 의미. 이렇게 삭히기가 잘 된 찹쌀을 사용할수록 유과를 기름에 튀겼을 때 잘 부풀어 오르고 부서지지도 않는다. 보통은 2, 3일간 발효하면 되지만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려면 15일에서 20일은 발효해야 한다. 삭히는 과정이 끝난 찹쌀은 깨끗한 물로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씻은 후에 광주리에 담아 3시간 정도 물을 빼준다. 다음은 삭힌 찹쌀을 주재료로 유과의 반죽을 만드는 과정. 물기를 완전히 뺀 찹쌀은 방아로 가루가 될 때까지 곱게 빻아주고 체에 옮겨 내려서 더 고운 가루로 만들어준다. 삭힌 찹쌀가루로 반죽하는 유과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찹쌀이 지닌 본래의 단맛을 더욱 풍부하게 끌어올릴 뿐 아니라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준다. 유과 반죽의 기본이 되는 찹쌀가루가 곱게 내려졌으면 콩물을 넣고 잘 섞어준다. 그리고 조청을 탄 소주와 소금까지 넣고 골고루 섞어서 반죽한다. 유과 반죽에는 이렇게 콩물과 소주 등의 술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 콩물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맛도 더 고소하고 바삭거리는 식감도 좋아진다. 더불어 술을 넣으면 반죽이 잘 팽창하고 점성이 좋아지게 만든다. 이때 술의 양은 콩물의 양에 따라 조절해서 첨가한다. 어느 정도 뭉쳐지면 시로에 옮겨 담고 평평하게 눌러서 일정한 높이로 만들어준다. 반죽을 찔 때는 완전히 익어 부풀어 오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쪄주는데 반죽이 완전히 익어야만 후속 과정에서 제대로 반죽에 공기가 들어가 잘 부풀어 오른다. 투명하게 잘 쪄졌으면 떡을 꺼내는데 이제부터는 유과의 부드러운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꽈리치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꽈리치기는 반죽을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힘을 가해서 탄성 있는 반죽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유가치기는 꽈리가 일 때까지 계속하는데 반죽에서 가는 실이 늘어지고 색이 우유처럼 뽀얗게 흰색이 되면 알맞게 쳐진 것. 이렇게 꽈리치기를 하면 반죽 내부에 미세한 공기층이 형성되고 이 공기층이 유가를 튀겼을 때 고르게 부풀어 오르도록 만들어준다.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쓰느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발효를 하는데 그 발효 시간을 몇 분씩 하느냐, 그 꽈리치기 하는데 꽈리치는 과정을 또 몇 분씩 꽈리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속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10번 하는 거나 15번 하는 거나 차이는 5번밖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여러 가지 갈래를 하면은 하나의 다른 과자가 나오고 또 맛도 달라지고 그렇게 항상 되기 때문에 그 레시피에 의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 공정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게 가장 한가라고 육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과정은 유가 말리기. 밀판에 전분가루를 뿌리고 꽈리치기를 마친 반죽을 올린 후 먼저 손으로 눌러가며 늘여준다. 그리고 밀대에도 전분가루를 묻힌 후 반죽을 평평하게 밀어주는데 이때 반죽의 두께는 약 7에서 10mm 정도로 만들어준다. 평평하게 만든 반죽은 약간의 시간을 두고 말려준다.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제는 반죽을 썰어줄 차례. 먼저 칼로 0.5cm의 너비로 썰어주고 다시 3에서 4cm 길이로 잘라주는데 이렇게 얇게 가늘게 만든 반죽, 기름에 튀기기 전에 유가 반죽을 반대기라고 한다. 반대기는 썰은 후에 서로 붙지 않도록 충분히 가루를 묻혀준다. 반대기는 겉이 갈라지지 않도록 그늘에서 말리는데 이때 바짝 말리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15%의 수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말려준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튀겼을 때 반죽이 부풀었다가 금방 꺼지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잘 부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반대기는 우리나라가 정말 과학적인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나라예요. 원래 옛 문헌에는 쌀을 독에 담궈서 골마지가 필 때까지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쌀 썩었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위에 하얀 막이 생기거든요. 물을 갈아주며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쌀을 빻아서 익혀서 반대기라고 하는 널따란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잘라서 손가락도 만들고 커다란 산자도 만들고 이용을 한 겁니다. 이제 유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튀기기 작업에 들어갈 차례. 채종유를 2군데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90도 정도의 낮은 기름에 넣어준다. 건조해서 단단해진 반대기를 낮은 온도의 기름에서 불려주는 것.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반대기를 다시 160에서 180도의 기름에 넣어서 튀겨주면 유과가 바로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반죽이 확 부풀어 오를 때 건져내는데 반대기를 늦게 건져 올리면 겉면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대기가 흰색일 때 재빠르게 건져야 한다. 한과는 일단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기보다는 몰드라고 하죠. 우리 그 이스트나 몰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거기에서 걔네들이 쌀의 전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부피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튀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안에 아밀로펙틴이 기름하고 만나면서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기를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 3개월까지 유지하고 보관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얘를 다시 튀겨 올려서 부풀릴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튀겨내어 부풀린 유과 반죽을 바탕이라고 하는데 잘 튀긴 유과 바탕은 체에 담아 기름을 잘 빼고 조청이나 연물을 입히는 집청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조청을 입히며 집청을 하는 이유는 단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과의 산패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집청한 유과의 겉면에 고무를 묻히면 유과가 완성되는데 밥풀을 부수어서 고운 가루로 만든 쇠반이나 매화, 흑임자, 들깨 등의 고무를 이용해 맛과 색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조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꿀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대체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기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거기서 단맛을 가할 수 있고 그 다음 표면에 이 단맛이 또 얼마나 끈적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산자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보면 겉에 작은 박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정말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고 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유과와 더불어 김규훈 명인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한과인 약과는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대표적인 조선시대 음식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 기록된 약과 제조법. 김규훈 명인은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오랜 연구 끝에 자신만의 약과 제조법을 완성했다. 약과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기름으로 켜를 내줍니다. 처음에 이제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먼저 먹이거든요. 기름을 먼저 먹이면 서로 붙지 않고 그 다음에 플레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켜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접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서양의 페이스트리 만드는 식으로. 근데 서양의 페이스트리는 주로 버터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몸에 좋은 식물성유를 이용해서 켜를 만들고
그 켜를 잘 다듬어서 튀겨내죠. 그 튀겨내면 그 사이사이에 어떤 기공이 생기는데 그 안에 단맛을 가공을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꿀이나 조청이나 시럽을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먹는 페이스트리 안에 더 단맛을 집어넣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과 제조의 첫 과정은 기름 먹이기. 주재료인 밀가루에 참기름을 섞어주는 과정으로 기름을 먹인 양에 따라 약과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와 결이 살아나는 정도가 달라진다. 약과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 중 술의 역할이 매우 큰데 술을 반죽에 첨가하지 않으면 약과를 튀겼을 때 위로는 부풀지 않고 옆으로 퍼져서 제대로 된 모양을 내기 힘들다. 술의 양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약과가 지나치게 많이 부풀고 결이 살지 않는다. 또한 단맛을 내는 조청이나 꿀도 너무 많이 넣으면 반죽의 글루텐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잘 부스러질 수 있다. 반대로 글루텐 형성이 너무 과도하면 약과가 쫀득한 게 아니라 단단해져서 약과 특유의 식감을 잃게 된다. 기름 먹이기를 마치고 단단하게 만든 반죽은 얇게 밀대로 밀고 잘라서 약과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모지게 하려면 반죽을 되게 해서 밀대를 이용해 7에서 10mm 두께로 넓적하게 밀어준다. 얇게 민 반죽을 위아래로 접고 다시 옆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치는 과정을 반복해주는데 이처럼 김규훈 명인은 이 과정에서 서양의 페이스트리처럼 결을 살린 자신만의 약과 제조법을 완성했다. 약과 반죽이 모두 완성되면 길게 자르고 다시 잘라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드는데 김규훈 명인은 약과 모양 역시 다양하게 변주해 만들어 왔다. 모약과처럼 네모나게 만들어 한입 크기의 소형 약과로 변형시킨 것도 계속해서 전통의 제조법을 현재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명인의 노력 끝에 완성된 것이다.
다음은 약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약과 튀기기. 유과와 마찬가지로 약과를 튀길 때도 저온의 기름을 먼저 입힌 후에 160도의 고온에서 튀겨준다. 높은 온도에서 바로 튀기면 약과가 기름을 많이 흡수해서 너무 기름지고 뻑뻑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저온에서 천천히 튀기면 약과의 결 사이로 기름이 스며들고 수분 증발이 적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갖게 된다. 높은 온도에서 두 번째로 튀겨낼 때는 반죽을 가장자리에서부터 밀어넣어 엷은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겨낸다. 식용유를 안 쓰고 채종유를 쓴다든지, 채종유보다도 플러스에 쌀에서 뽑는 미각유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계란을 넣는다든지, 분유를 넣는다든지, 탈지분을 넣는다. 그 부원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 맛에 하여튼 패스트리 모양의 식감도 그렇지만 또 나아가서 그게 느낄 수 있는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이제 기술 차별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튀긴 후 기름을 뺀 약과 반죽은 조청이나 연물 혹은 꿀이 담긴 그릇에 담가 즙청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약과 역시 유과와 마찬가지로 즙청 과정을 통해 단맛과 향을 더해주고 저장 기간 또한 늘리는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 개발해온 제조 비법이 더해져 완성된 김규훈 명인의 약과. 이처럼 명인은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더 많은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한과를 위해 한과 제조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제조 공정상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중에서 남들과 달라지는 방식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 번 접기 방식, 직접 손으로 해서 제품을 접어서 그 안에 켜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제조 공정을 이용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역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똑같은 레시피 속에서 어떤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비슷한 물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성, 첫째도 정성, 둘째 혼신의 정성으로 다 해야만이 그 제품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그걸 어떤 수학처럼 빼고 더하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그 노력 속에서 그걸 뭘 하나 빼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자리 잡은 명인 김규훈 한과. 숱한 시간을 돌아 이제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김규훈 명인의 주력 생산품은 약과와 유과로 명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명인이 많은 공력을 기울여온 것은 약과의 생산 공정. 한과의 맛을 규격화하기 위해 한과 자동화 공정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한과는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한과의 제조 공정의 특이성이라든지 원재료의 제한적인 것 때문에 모든 부분이 기계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많은 기계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기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정들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질 테고,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판매 단가가 낮아지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통이 꼭 전통 식품이니까 전통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통에 쓰여왔던 원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야 전통식품이냐,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원재료도 많이 변화했고 공정도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접목시키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전통식품인 한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또한
전통을 잊혀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과의 전통을 잇기 위한 길에 함께 오른 든든한 조력자. 자신만의 한과를 개발하면서 실패한 한과들을 주면 쿠키를 사달라 조르던 어린 딸은 어느덧 자라 한과 명인을 잇는 전수자의 길을 걷게 됐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과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한과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끝나고 회사로 가서 부모님을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는 동안 거기 한과도 먹어보고 간식으로 주시니까 당연히 먹게 되고 또 심심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약과 반죽을 떼다가 찰흙처럼 놀이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과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접하게 됐고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후학을 길러내는 꿈을 꾸던 경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 깊게 박힌 한과의 운명을 따랐고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후학이 됐다. 현장에 투입시켜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이 해보지 않았던 업무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아주머니 분들하고 같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서 몸을 쓰는 업무이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찹쌀 같은 원재료가 입고되고 깨 같은 게 입고돼서 그 원재료였던 것이 이제 어떤 제조 공정을 통해서 완제품으로 나오니까 너무 재미있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해서 식품 관련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에 당연히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제가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바탕하고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접목시키면서 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한 7, 8년, 10년 가까이 해서 현장 일만 했어요. 현장에 내가 아버지가 요런 건 요렇고 요런 건 그다음 날씨가 이럴 땐 요렇게 한다 뭘 늘 항상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번 가르치면 두 개를 알죠. 우리 한과가 이미 맛이나 품질 면에서는 명인님께서 40년 이상 연구 개발해 오셨기 때문에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과를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디자인적 감각에 예술적 감각을 접목시켜서 아름다운 과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명절에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한과가 아닌 그런 특이성을 가진 한과가 아닌 평상시에도 즐길 수 있는 디저트처럼 과자처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과자로 만드는 게 제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꿈에 딸의 꿈이 더해져 양날개의 희망이 만들어졌다. 모두가 한과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꿈꾸며 김규훈 명인이 만들어낸 한과의 교육장이자 한과 놀이터. 명인은 사지를 모아 포천의 한과문화박물관이자 교육관인 한과원을 설립했다. 이 공간은 명인에게는 한과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이정표와 같은 곳. 2005년도 명인이 되면서 이건 이제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명인 붙여가지고 장사 잘 되는 것보다도 이제까지 이 반열에 올랐으니까 한과문화박물관 체험관을 설립을 해서 어릴 때 입맛 평생 간다. 그걸 아이들인데 가르쳐서 10년, 30년, 50년 후라도 우리 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박물관을 설립하게 된 동기였어요. 이곳에서 한과 체험 교육은 물론 한과 전문인 양성 교육, 외국인 대상의 한과 체험 출장 교육, 선도농가의 멘토링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제자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나가서 간단하게 한과도 만들고 국산 차도 팔고 동네마다 찻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마다 한과도 만들고 차도 팔고 이러면은 우리 한과가 구석구석이 대중화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계 정상이 맛보았던 명인의 한과. 이후에도 프랑스를 비롯해 해외에서 꾸준히 한과를 알리며 한과의 세계화라는 길도 열심히 열어왔다.
그 프랑스 이러면은 그냥 마카롱하고 대단히 유명한 데인데 어떻게 프랑스에 우리 한과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그 한과는 다 내추럴 하다 넣어가서 그게 다 그 자연 그대로 색깔이다. 맛도 자연이다. 그게 이제 걔네들인데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전통 과자를 맛보려고 한 200~300m씩 줄 서가지고 내가 그때는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뒤에다가 딱 해서 명인답게 명인 답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100m, 200m씩 줄 서가지고 직접 명인이 만드는 거 같이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이게 프랑스 과자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 과자보다 더 훌륭한 과자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만이 세계적인 과자가 될 수 있다. 한과를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야만이 명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맛과 모양을 바꿔가지고 세계에 진출해야 우리의 문화도 세계화한다. 이런 서양 과자들과 경쟁하면서 선호를 얻지는 못했지만 어느덧 요즘에 다시 돌아오는 한과의 열풍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는 역시 가치가 있고 후세에 남겨놓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전통식품을 보는 눈이 같은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통만 주장해서는 재료가 달라지고 또 환경이 달라지고 또 소비자의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비자 맞춤형이 되지 않고서는 전통식품은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비자를 생각하시고 전통을 또 잊지 말고 같이 가는 그런 제품화로 계속 되신다면 전혀 문제없이 잘 하실 거 생각을 합니다. 전통은 시간과 정성으로 지켜온 가장 오래된 뿌리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 신념과 의지를 더해 명인은 자신만의 꽃을 피워냈다. 100년, 200년, 300년 이어지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 과자 하나가 저 대대에 이어져 가지고 수백 년 우리 손자들이 또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한과에는 전통도, 역사도, 추억도 모두 담겨 있다. 한과를 즐긴다는 건 기나긴 시간과 마주한다는 것. 그 믿음으로 명인은 나아간다. 네,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에 2시, 3시 회사 나가서 연구하고 자다가도 생각나면은 그냥 집에 써놓다가 또 그 다음날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43년 동안에.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즐겁지 않으면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그 43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한과는 나의 길동무, 나의 삶이다. 좁고 험했던 길이었지만 스스로 길을 내었다. 그렇게 명인은 계속 길을 만들어간다.